네,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리서치 센터를 이끄시는 윤지호 EBS 투자증권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에 모시게 됐습니다. 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갔고요. 네. 미국 증시가 소폭 오르다가 파월 발언에 의해서 약간 출렁이다가 회의가 끝나고 이제 급격히 하락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파월이 뭐 어떤 얘기를 좀 했길래 시장이 좀 매파적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이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핵심은 뭐냐면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면 보다 경기에 대한 어떤 훼손을 더 강하게 가겠다. 강하게. 어쩌면 요새 파월의 말이 짧아졌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원래 되게 말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소통지향적이죠. 잭슨홀 미팅 이후로부터는 점점 말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게 일단 나는 인플레 기대 잡기 전까지는 후퇴할 생각이 없어. 시장에 있는 당신들 착각하지 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의 상단이 크게 열리는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위가 열리면 당장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우리한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죠. 뭐냐면 어떤 영향이냐면 기업의 미래에 창출한 이익이 있다면 그걸 할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결국 이익의 현재 가치가 바뀐다는 게 문제고 금리 올라가니까 여러 군데서 파열음이 납니다. 네. 일단 뭐 부동산이 뭐고 자산은 비용이 올라가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업들도 돈을 덜 벌 것이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저희 같이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러 다녔을 때 드는 생각은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험한 주식 하느니 예금이나 들까? 뭐 채권 살까?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날 즉각적으로 반응이 더 격하게 나왔던 거는 할인율이 바뀌었다. 밸류에이션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재밌는 거는 그날 나스닥보다 다우가 더 빠졌거든. 할인율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저번에 CPI 나왔을 때처럼 더 급락이 돼야 되는데 다우가 왜 그랬냐면 연준에서 이제 이후에 프로젝션을 보여줬는데 경기에 대해서도 정말 좀 확 낮춰버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장기를 한 1.8 정도 잡고 있잖아요. 올해 0.2로 낮췄는데 내년에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내년에 올해 0.2보다 내년 1.2면 올라가지만 낮춘 거에 비하면 올해 낮아진 거에 비하면 상승하는 게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구나. 얼마 전에 우리 그 페덱스 같은 운송회사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췄는데 이게 바로 다우를 더 공격한 거죠. 그냥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율의 변화보다 경기 쪽을 더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중첩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요새 연준이 고용률 이런 걸 좀 민감하게 보는데 그건 여전히 탄탄해서 이게 금리 올리는 어떤 명분인데 그런데 또 여전히 고용은 탄탄하고 근데 경기는 또 지금은 그럼 그걸 보면 좋은 건데 앞으로 나빠진다고 그러고 이런 복잡한 메시지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당장 인플레이션 물가다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유가가 계속 잡히면 좀 인플레 기대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잡고 싶은 건 인플레 기대 심리예요. 그렇죠. 유가가 잡혀도 인플레 기대 심리가 안 내려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비용이 너무 들어서예요. 식료품비도 들지만 일단 주거비가 너무 들어요. 알다시피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가 주택시장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였기 때문에 집을 많이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안 살아서 모르지만 렌트비가 많이 올랐고요. 미국은 특히 물가에서 거주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거든요. 9%인가 그런데 미국은 CPI가 한 32%, PC 기준은 한 39% 돼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민도 적게 오고 그래서 그런지 고용시장이 잘 안 풀려요. 이제 고용시장이 이제 코로나 이전 회복했는데 그러니까 인건비도 못 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스티키한 어떤 그런 좀 물가가 잡혀도 잘 안 잡히는 물가 부분들이 크니까 남은 게 뭐겠습니다. 파월 입장에서는 경기 안 좋아. 임금도 내도 올려달라고 하지만 집값도 잡아야지 이게 내려오니까 시차를 두고 그래서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집값은 잡힐 것 같아요.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모기지 30년짜리가 미국이 6%가 넘어갔거든요. 이쯤 되면 6.5, 7% 갈 것 같아요. 그럼 30년짜리를 그 가격에 집을 사시겠습니까? 이건 섬찟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결국 이러한 좀
구조적으로 갈 수 있는 인플레를 잡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장도 안 나올 거니까 임금도 올려주지 말고 그리고 기대도 하지 마. 집값도 내려갈 거야. 그래야 이게 좀 구조적인 인플레를 좀 전염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 여태껏 어떻게 됐던 간에 저는 시차를 두고도 노동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될 거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노동시장 문제도 이제 사실 이게 구조적인 게 좀 있어야 불안한 거예요. 집 가격도 아까 제가 코로나 이후에 집을 안 지은 신주택을 안 지은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사실 미국에 리타이어가 너무 많았거든요. 재택하고 우리가 퇴직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남은 거는 인플레 기대를 심리 자체를 굉장히 좀 잠재워야겠다. 방법은 경기에 대한 어떤 훼손 심리를 더 확대시키겠다. 역설적으로 시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냐. 어제 이제 가이던스 준 건 프로젝션은 한 4.4% 줬는데 훨씬 더 갈 것인데 생각보다 실업률 많이 올려잡지 않은 거 아세요? 연준에서 어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럼요. 뭐 그만큼 실업률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역설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자면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맞죠. 네. 어떻게 보면 연준이 상당히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정책을 더 강하게 나가도 아직은 체력이 돼. 이 배경은 결국 굉장히 단단한 고용시장인데 역설적으로 그쪽이 좀 훼손이 와야 되니 구인율이 확 내려가겠죠. 구인하고자 하는 게 확 내려오면 선행지표니까 뒤따라서 결국 구직자들의 그 어떤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내년에 실업률이 40% 넘어가면 연준이 조용히 입장이 조금씩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인플레도 안 잡히고 금리도 이제 5% 위를 열어야 되고 막 다 이래서 제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작년 10월쯤에요. 인플레 했을 때 장을 저희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일 저희가 반론을 많이 맞았던 얘기 들었던 게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발언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는 인플레가 날 수밖에 없다 말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결론적으로 1년 지나 보니까 또 연준은 이번에는 인플레가 제어가 안 될 것이다 또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이 어떨까요? 지금부터 6개월 1년 뒤에는 뭐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오늘 내일 하루하루 보시지 말고 6개월 1년 뒤에는 인플레는 좀 잡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환경이 나온다면 그때는 상당히 긍정적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렇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1년 전에 인플레가 날 것을 상상하지 못했듯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저는 오늘도 제일 낯선 거는 1,400원이라는 숫자예요. 그러게요. 옛날에는 금융위기 때나 나오는 숫자였는데 이게 왔듯이 또 우리가 6개월 1년 뒤에는 좀 그러한 좀 긍정적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에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가 단단한 상황에서 연준이 이 기대 인플레를 확 잡기 위해서는 결국 뭐 주식시장 여기를 그냥 한번 박살을 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주식시장을 박살낸다는 표현은 너무 거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시고 근데 그 주식시장 경솔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당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뉘앙스가 시장에서 뭔가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짧고 간결하게 메시지 전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임금 인플레 나올까 봐 걱정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 다시 이민자가 좀 늘어나고 어떻게 했던 간에 기업들이 지금 미국 기업들은 우리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화가 약하니까 환산으로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아무래도 글로벌화된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정도 달러면 기업 실적 상당히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갭 같은 회사에서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발표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연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가고 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월의 한마디를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어제 물론 우리가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연준의 파월의 연설이 새로운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단지 나는 변한 거 없어요. 그걸 시장에 강하게 재강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화들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연준에 맞서지 말아라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Don't fight the Fed. 그래서 말이 먹기 시작했고 그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간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물가가 잡혀가는 것이고 이거는 금리를 상단을 더 여는 것을 이제 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래서 그런지
파월 의장이 전에 한번 자기가 중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를 강조했던 게 흥미롭게도 미시간대에서 서베이하는 기대 인플레예요. 5년 후 기대 인플레. 어찌 됐던 간에 이번 달 지표가 꺾였거든요. 물론 요만큼 꺾였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뭐 상황을 너무 최악으로만 보진 마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새 그 이베스트 하우스뷰 같은 거 보면은 코스피 하단을 예전보다 조금 더 내리셨는지, 뭐 나스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나스닥은 저희가 사실 밴드를 제시를 안 하고 있고 S&P 500 기준으로 3,500까지는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하단을 바꿀 생각은 없거든요. 저희는 아직은. 기존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트레일링 PBR로 0.900 이거 조금씩 변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는 그게 2,250 정도에 있었는데 이제 2,330까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자본 총기가 들어오니까. 그럼 0.9배 전후에서 시장을 도망갈 필요가 있는가? 뭐 물론 금융위기 때 0.8배 정도 갔었고 코로나 때는 정말 독특하게 0.6배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연준 발표 이후에 시장이 2,300을 위협한다면 0.9배가 깨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장기간 머무를 짓은 아니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지나고 나서 보면 기업 실적이 그만큼 안 망가질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던 게 기업 실적이 좀 재고 조정 사이클 들어가면 좀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 부분 좀 있었어요. 특히 반도체 쪽은. 하여튼 최근에 재고 쌓이는 속도를 보면 역설적으로 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가 2배로 늘었더라고요. 재고 일수가. 그러면 4분기 내에 밀어내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면 제가 단기적으로는 지수는 빠지는데 체감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덜 빠진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 같은 저희 IT 대표주들이 한번 하단을 더 열 것 같거든요. 디램 가격 같은 게 더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조하는 거는 리오프닝이 이제 진정한 리오프닝이 시작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가 밖에서 활동했을 때 좋아지는 여러 가지 뭐 유통 내에서도 괜찮은 거, 의류 업종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화장품에서 중국 e스포츠가 적은 거야겠죠. 네. 뭐 신발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이런 쪽들이 상당히 단단할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 고용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서비스 쪽이 고용이 너무 좋잖아요. 사람을 못 구하니. 그죠. 우리나라도 동일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많이 리타이어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걸 채워낼 능력이 없고 우리랑 동일하게 그런 서비스 업종 사람 구하기 힘들고 원래는 옛날 식으로는 막뭐 남미에서도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물가를 봤을 때 거주비라는 쉘터라고 하는데 그 안에 구성 항목을 보면 숙박비 같은 게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호텔이 되게 비싸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서비스 쪽에 그런 소위 인플레가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업체들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업종 내에서 가격 전가가 가능하니까 그쪽에 종목 찾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경제가 우리 시장도 보면 지수를 끌고 내려가는 저희 대표주들이 있고 나머지는 복원되는 것들이 같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그때까지 뭐 근한 여름 때처럼의 어떤 패닉적 상황은 이미 아니다. 이건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럼 2008년 뭐 이때처럼 뭐 시스템 전반이 무너지는 뭐 이런 것까지는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겠네요, 그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소로스가 얘기했던 좋아하는 말인데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시장을 붕괴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붕괴시키는데 일단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니까 이거 금융위기 때 봤던 거. 그렇죠. 네.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도 이렇게 안 올라갔어요. 이거 금융위기 난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게 특히 채권 쪽은 너무나 빠르게 시장이 붕괴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로지컬한 사람들이 채권 매니저들이니까 채권 매니저분들은 이제 막 이건 장난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상황을. 근데 이제 제가 조용히 이런 반문을 드려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안전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 때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현금을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한 자릿수도 안 됐어요. 지금은
거의 3분의 1수까지 돼요. 시경에서 쉽게 금융권이 망하지 않을 거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일 많이 나올 그 매크로 데이터 중에 하나가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안 좋은 회사부터 흔들릴 거니까. 근데 하일드 스프레드가 물론 좀 올라오기는 걱정인데 또 하나 반면에 소위 하일드 스프레드를 소위 계산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미국의 소위 정크 본드들,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들이 만기가 별로 없어야 되냐까지. 그러니까 한번 웃기잖아요. $1 환율이 1,400을 넘어가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은 달러 조달부터 해서 망해가고 있어야 되고 금융과도 부실화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금융시장만 좀 이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금융기업들도 돈을 조달은 하고 있고 물론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왜 그럴까? 이거는 이번 환경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좀 과잉에 대한 역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올해 7개월 전에 일어났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전쟁이 이렇게 할 건 상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럽 경제가 상당히 지금도 에너지 쪽으로 불안감이 크다 보니 유로화가 약하고 자 일본의 소위 정책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자신의 어떤 체력에 비해서 더 강해지는 상황이 왔다 보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1 1,400원을 넘어가도 뭔가 터지지 않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지는 뭐냐면 결국 그 시스템적 위기의 가능성을 질문을 돌아간다면 미국은 그런 식으로 터질 가능성이 적고 이미 약한 고리의 국가들은 좀 흔들림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무슨 달러 부족이 생겨서 뭐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기는 쉽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고종 IMF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사실 기업들의 종문산 문제부터 시작한 문제가 있었고 또 거의 환율도 시장에 탄력적으로 적응을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 남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지수 하단을 봤을 때 좀 고지스럽게 아직 뭐 아래로 슈팅이 나오더라도 아래로 트레일링 PBR 0.9배 정도는 ROE를 보면은 지금 현재 올해 기대되는 이익에서 거의 15에서 17%가 더 감익됐을 때 레벨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레벨이 그렇게 우리가 도망만 가 뒤도 안 보고 도망가야 될 시기인가? 저는 그거보다는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뭐 선별해서 좀 접근해야 돼. 뭐 작년에 우리가 트레일링 PBR로 1.2배 자주 언급드리는 내용인데 그때는 사실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면 매크로 얘기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는 매크로가 이제 과잉 유동성이니까 유동성을 줄이는 사이클에 갈 것이고 그때는 오히려 다들 했던 말이 아니 구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은 사서 들고 가면 돼 내지는 뭐 무형제 경제 밸류에서 의미가 없어 뭐 이랬지만 정작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좋은 기업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기업을 안 보죠. 이제는 이런 국면에서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매크로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심지어 어제 제가 우리 애널리스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연준의 그 생방 그 댓글창에 우리나라 말로 살려주세요. 진짜예요? 제가 그걸 듣고서 내가 야 농담하지만 진짜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살려주세요. 한글로 누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또 저는 그래서 지금 너무 매크로 과잉으로 가시지 말고 뭐 지금 요새 이제 제임스 블라드 모르는 사람들 없어졌고 연준의 점도표 모르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그리고 심지어 연준의 파워 연설할 때 보면 동시 통역을 해서 다들 같이 보고 맞아요. 새벽 3시에 보고 있고 지금 하고 있죠. 과연 그게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될까?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은 매 순간을 갖다가 지금 남들이 다 매크로 볼 때는 좀 나는 다른 식으로 접근하고 남들이 어쩌면 장기 투자의 환상 속에 기업만 얘기할 때 오히려 매크로를 보고 이것이 한국 증시에는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점에 본다면 지금이 그런 시기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